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취임 뒤 처음으로 오찬을 겨난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동 분위기와 정치권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을 했는데 첫 오찬 회동이었습니다. 취임 9일 만이거든요. 자, 이전 대통령들과 시기로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빠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년 4개월이 걸렸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뒤 2달 뒤에 회동을 가졌는데 이렇게 빠른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만큼 이 국정을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 과거에는 사실은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또는 청와대 야당의 관계 사실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좀 더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요.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초기에 당청 갈등이 상당히 초기에 주도권 싸움 이런 부분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막고 정말로 지금 시기가 외교 또 경제, 민생 모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빠르게 야당과 협치의 틀들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에 불과합니다. 300석 중에 120석. 사실은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선진화법 요건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야당과 많은 대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다른 대통령들 1년 넘게 걸린 대통령도 있는데 불과 취임한 지 9일 만에 정말 함께 모여서 협치를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일정하게 좀 부담감을 느낄 텐데요. 초기에 또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사상 최고치, 갤럽조사가 87%의 지지 이런 국민들의 기대감들이 나왔던데요. 이럴 정도로 초기에 역량을 모아서 야당과도 협력의 틀들을 만들어내자 그런 여야 간의 협치의 분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과 오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회동 의제는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치가 좀 최대화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협치문을 좀 잘 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 행정부는 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국회란 말입니다. 국회의 구조가 아까 김 교수 말씀대로 이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반에도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야말로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대화하려는 그 자세를 가졌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느냐는 게 관건인데 협조를 끌어낸다는 건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양보와 타협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의 우선순위가 있을 터인데 그 우선순위와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만으로 모양은 일단 매우 좋습니다. 국민들도 다 찬성하고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대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가령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인사의 문제라든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삐걱거리면서 나중에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문 대통령도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모양새보다는 내실 있는 협조 또는 내실 있는 양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내실을 강조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당청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야당도 대선 패배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청문회에서 사실은 낙마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후보자, 특히 총리 후보자나 총리가 인준이 될 경우에 장관 후보자가 몇 사람이 낙마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정권의 도덕성이라든가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한 경륜과 또 야당도 인정하는 그런 정치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정도 정말 흠결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고 청문회를 통과할지가 사실은 관심사고요. 그 이후에 제청이 되는 각
주요한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정말로 좋은 분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또 살아온 경험도 도덕성과 신뢰, 경륜이 다 같이 나온 분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 사드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과연 어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또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준비도 치밀하게 해야 되고요. 또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는데 추경을 지금 10조 정도 지금 정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당에서 이것을 순수하게 그 받아줄 것인가? 일부 야당에서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 되고요. 또 직제 개편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 틀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협력을 구해야 되고요. 민생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5.18 관련해서도 이번에 뭐 특별법 관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회동에서 첫 번째 야당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야당이 운신할 수 있는 그런 협력과 양보, 아까 수석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서로 이루어지면서 국정의 원활한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과정은 굉장히 길고 긴 또 삿바싸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청와대의 노력도 필요하고 야당도 지금의 변화된 시대에 좀 맞추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풀어나가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잘 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도 그렇고요. 특히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가령 지금 그 인천공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거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벌써 야당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인천공항이 부실화되고 국민 세금이 들어갈 텐데 그 세금으로 일자리 들리는 게 맞는가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양보하고 타협하느냐는 것이 여당의 결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국회 내에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가 되고 상호 신뢰 관계가 되면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 신뢰관계를 만들지 못할 경우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볼 것이 뻔하거든요. 또 특히 그 인사청문회만 해도 가령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누군가 낙마를 한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청문회에 나가게 되는 그 장관 후보자들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서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민정수석이 조국 그 전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조국 교수가 그동안에 권력을 향해서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이 곧바로 자신의 그 족쇄가 되고 그것이 대통령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국무위원회 그 구성 문제는 거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협치를 강조하느냐, 얼마나 협치를 내용으로 보여줄 거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신중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더 신중을 기해야겠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5.18 광주 정신을 담아서 개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개헌을 위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야 입장차가 좀 큰 만큼 진통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5.18 현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국민들께 감동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파격적인 그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또 국민들께 정말 5.18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들, 또 특히 5.18 당시에 태어났던 분이 정말 대통령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등에서 이제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또 막상 이 상황을 헌법으로 반영시키고 개헌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개헌에서 개헌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전문 분야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3.1 정신, 3.1운동의 정신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문제, 그리고 4.19 민주혁명, 핵심적인 가치를 여기서 우리가 끌고 왔었거든요. 여기에 민주주의 정신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계 민주주의사에 빛나는 정말로 시민이
불이한 국가 예.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현장을 이제 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일부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의견 수렴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개헌의 문제는 단순하게 전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든가 예. 복지의 문제,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도 시대 상황에 맞춰야 되고요. 또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 문제라든가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 소선거구제가 지나치게 현재 정치 구조가 다운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통해서 많은 협의를 해왔고 진전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 국회 개헌특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관리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이 부분을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정말 야권 또 다른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합의의 선들을 잘 이끌어내는 것. 사실은 그 과정은 아마 상당히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로 이 과정을 관리하는 정치력 그리고 행정력을 잘 이용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개헌을 이루어야 되는 그 예. 과정 좀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런가 하면 돈봉투 만찬 논란이 빚어졌었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검사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형사부장을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좀 임명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추측해 볼까요? 배경은 물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사실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얘기는 좀 짚어야 되겠는데요.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 어제 그 광주 행사에서는 모두 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 그중에 정우택 그 한국당 대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차치하고 그 얘기는 정우택 대표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국민들은 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헌법 개정이 그 사실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고. 근데 또 하나의 숙제를 거기다가 얹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개혁 문제인데요. 그 검찰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은 모든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권이 아니라 인사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사실은 뭐 공안 사건이든 큰 사건을 모두 지휘하는 검찰 그 중앙수사부 중수부가 없어진 이후에 특수부가 그 역할을 맡아 하는 아주 핵심 요직 중의 요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난번 그 이 특검 수사 이후에 검찰 수사를 마치고 부적절한 그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두 분이 불명예스럽게 사실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새로운 그 왼발을 뽑았는데 그건 뭐 저 늘상 그 이 정부가 하는 일이니 그게 뭐 윤석열 지검장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그거 차치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인사하기 시작할 경우에 검찰 개혁은 사실은 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검찰을 검찰대로 놔두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먼저 인사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그 평이 괜찮죠. 그분 원래 고시가 굉장히 늦었고 그리고 검사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다가 이명재 그 총장이 변호사에서 총장으로 오면서 이제 같이 온 그 멤버인데요. 굉장히 우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지금 그 윤석열 그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의 그 산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2개가 지금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하나는 이 송민순 전 장관과의 고소고발 건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부정 문제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권력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줄지 안 그럴지 그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돈봉투 만찬비 관련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좌천이 됐습니다. 사의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사표를 받지 않는 선에서 끝내지 않고 끝까지 이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요. 이번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정말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감옥에 간 사안 아닙니까? 이런 사안을 다뤘던 수사의 주체와 수사의 대상자가 함께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난 지 4일 만에 그 결정이 난 지 4일 만에 이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거기에 또 특수활동비가 돈이 서로 간에 오가는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그동안 권력화된 검찰 그리고 지나치게 권력에 예속화돼서 굴종화됐던 검찰의 일그러진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바꿔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인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큰 틀로 이어질 텐데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이 부분을 추스리는 측면도 있고요.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소유지라든가 지금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증인만 160명이 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될 측면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검찰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이제는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로 바꿔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끝까지 밝혀내고 또 개혁해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인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실은 기수 파괴라든가 상당히 파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모험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서까지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 더군다나 윤석열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꼿꼿한 지금까지 어떤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법과 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심을 잘 잡고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뭐 대통령의 명을 받더라도 부당한 지시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 인사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이뤄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이 위에 있거나 또는 국민을 도구하는 그런 권력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법을 지키는 그런 검찰이 되는 소중한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